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과 함께 아쉽다는 평에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앞으로입니다. 강제성이라는 추측이 없는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을지 물음표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샅샅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줄 세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전 LS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지호 경제평론가, 유진투자증권 허지한 상무,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연관 토크쇼 식설은 SBS BG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 거래일인데요. 일단 밸류업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해 밸류업 공시의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평균 4.5%였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주가 부양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이 대부분인데, 자, 먼저 윤조 평론가님. 지난해 코스피가 역성장,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만 유독 플러스, 겉으로 보면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만 선방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겠죠. 우리 전체 시장 밸류업이라는 게 결국 특정 지표를 말해서는 그렇지만 PBR을 좀 올린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현재 PBR은 지난 5년간의 범위에서 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밸류업에 관련된 뭐 금융주라던가 지주회사라던가 또 여러 종목들은 상당히 상승률을 줬고 또 밸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밸류 평가를 못 받는 거는 전체 시장의 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좀 평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ROE 대비해서 굉장히 낮았던 PBR 문제를 어쩌면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이 좀 풀어내는 네. 어떤 문을 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후속 조치로서 좀 더 이러한 조치들이 강화된다면 우리가 일본 사례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일본의 아베 집권 이후에 일본 증시가 진화했듯이 한국 지수도 그러한 문을 여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지호 평론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겉으로만 아니고 실제 의미가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자, 허재한 상무께 말씀 여쭐게요. 사실 윤지호 대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규모가 컸던 삼성전자의 부진, 뭐 올해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유독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부진하니까 무엇을 사야 되지라고 고민했던 거의 해답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도 이 밸류업 관련된 주가 아니면 업종들은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작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우호적으로 좀 바뀐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달러도 굉장히 좀 강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국내 시장에서 밸류업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네. 너무 이제 미국 시장의 매력이 높았고 미국 시장이 좀 좋고 하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달러도 약하고 그다음에 뭐 M7 미국의 아주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은 좋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뜨겁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대선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변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대와 함께 또 주변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뭐 최근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뭐 지주사라든지 뭐 은행주들, 금융주들 엄청 오른 것처럼 약간 좀 부양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게 밸류업을이라는 어떤 효과 자체보다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조금 그런 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재한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밸류업이 의미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매크로 환경이 지난해하고 올해가 완전히 다르다. 올해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교수님이 봤을 때는 밸류업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허재환 상무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공시 기업이 사실 무작위로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면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수익률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어쩌면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또 유명한 기업입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신호 장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 밸류업 이 프로그램이 주가 부양 효과가 있었냐를 평가하려면 실제로 이 기업들이 만약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수익률이 어땠을까를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평가는 제가 알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이것이 주가 부양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떤 면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수치가 증명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투자자들이 이 수치들을 보고 또 어느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원재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밸류업 프로그램 전과 후가 주가의 부양에 있어서 상승에 있어서 다르냐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자사주 소각 금액이 1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14조 원이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작년의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데 먼저 허지한 상무께 여쭤볼게요. 작년 한 해 동안 14조 원, 올해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15조 원. 속도가 좀 빠르다? 아니면 고무적이다? 어떻게 좀 보셔야 될까요? 엄청 늘었죠. 엄청 늘은 거고 사실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은 많았지만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은 별로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 90% 이상 소각을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제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자사주를 사도 소각은 잘 안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많이 사기도 하고 이제 소각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없었던 변화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워낙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영향, 그다음에 자사주에서도 차지하는 영향이 좀 크긴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2에서 한 3%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매년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5개월 만에 이제 14조 원을 이제 소각을 15조 원을 네. 소각을 했다고 했는데 연간으로 치면은 뭐 한 3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대비로 보면은 아직은 2%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연간으로 해도 사실 이제 미국만큼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 조금 더 갈 길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확실히 분명히 좀 바뀐 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정말 그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게끔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뭐 세금을 조금 더 깎아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재환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큰 선거도 앞두고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방향성은 있으나 거의 유인책, 즉 당근과 채찍 이런 촉매제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윤지호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개인적인 신상에 저희가 좀 오래 봤으니까 네. 한 증권사에 있어 센터장도 쭉 하셨고 영업부도 쭉 하셨고 하지만 지금은 야전에 나오셔서 직접 투자도 하시잖아요. 아유, 그런 말을 하시면 좀 자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나와 보시니까 이 자사주 소각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더라. 약간 소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 뭐 당연히 앞으로 의미가 더 커지겠죠.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이제 자사주도 많이 발행을 하고요. 물론 작년 4분기 이후에 크게 기점으로 늘어났는데 자사주 매입이 아마 영풍 경영권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또 삼성전자가 2014년 이후에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는 다 필히 어떤 우리가
기업들이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은 그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메리츠 금융주주가 결국 갔던 경로, 결국 주주 가치를 복원시켜 주면서 타 금융주주에 비해서 압도적 시총을 갖게 되니까 다른 금융주주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투자자들이 반응이 오는 게 우리가 좀 더 확인이 된다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 길을 선택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변화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물론 아까 허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소각을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소각해봐야 경영권 방어도 안 되는데 네. 메리트도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후속 조치에 따라서는 더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오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잔뼈가 굵으신 두 전문가께서 자 이거는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구책 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이 1년이 됐지만 자율공시 참여율이 코스피 경우 전체 상장사 중 한 10%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로 더 낮은 상황인데요. 반면 일본의 경우 프라임 상장사는 91%가 밸류 공시에 참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은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다른가? 자, 먼저 교수님. 네. 바로 옆 나라인 일본과 한국이 항상 늘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밸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도입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싹 들어보면 일반인들에게 밸류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좀 제고하고, 그러니까 네. 기업도 열심히 투자하게 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순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해라.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 제고하고 주식 가치를 제고한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살펴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딱 듣기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좀 그 주주들에게 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알려졌으면 아마도 기업들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면 그래 나도 여기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주식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라도 제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간들을 좀 겪었고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에도 좋고 주주에게도 좋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별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기업은 투자 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잘 홍보가 됐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기업과 주주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좀 설명이 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매입해서 뭐가 좋을 거냐라는 우려감이 있다면 거꾸로 보면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지 또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에는 20%의 할증이 붙어서 최고 세율이 60%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봤자 세금만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개편 없이 밸류 프로그램 성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이건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물론 상속세 개편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개편해야지 이게 좀 더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고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그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또 저보다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어떤 그 선대에서 많이 벌었던 부를 제가 이제 이어받는 건데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를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또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되게 오묘한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네. 이게 쉬운 해결책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속세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예전에 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속세 수가 1달러 증가하면 주가 총액이 13만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OECD 국가들 평균이요. 네, 그러니까 이 상속세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속세와 주가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제 연구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검증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상속세와 주식시장 간의 관계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뭔가 이게 밸류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면 정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당 순이익 얘기할 때도 세후의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러면 법인세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전일 주식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명제가 좀 다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가 제고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투자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선돼야 되는 게 일본 사례죠. 우리가 일본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출발점은 2012년에 아베였어요. 아베가 시작을 했고 알다시피 2014년에 이토 쿠니오라는 히토치바시 경영대학 교수의 어떤 안이 채택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 뭐였냐면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의 개혁이었어요.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로 해석되지만 본질적인 거는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바뀐 뒤에 가속화된 거야. 그러니까 2012년에 니케이가 제가 지수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8,240이었더라고요.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 네. 네. 시작할 때 2014년 이토보고 1만 8천 되고 2024년에 4만 2,400까지 갔던 거거든요. 먼저 뭐가 먼저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결국 기업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효과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2015년 말만 해도 독립사회회사 3분의 1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3년 말에는 95%고요. 작년 96%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왔지만 의사결정 구조에 지금 우리는 상법에 이사 충실 의무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사회에 이 정도의 의견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본이 변화가 컸다는 거죠. 우리가 MSCI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일본이 ROE가 엄청 높아서 PBR이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PBR은 상당히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우리가 시간 지평을 얼마나 보냐의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지금 부진한 부분도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본 언론을 보면 2015년 당시에 엄청 비판적이었어요. 이거 가겠냐, 네. 이상한 거다, 뭐가 변한 거냐 했지만 시장은 마케이즈 라이트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시장은 옳다고 믿는다면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아마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법 개정까지 나와준다면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한국 증시에서 올해 낙관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축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드디어 바뀐다. 지금까지 지배주주의 오너 가치에만 집중했던 분위기가 소위 모든 n분의 1 주가에 대한 보장을 바뀐다면 투자의 문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보신다면 제도 의사결정 구조 바꾸는 게 먼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의사결정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의미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를 대변하는 허재한 상무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아는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상장사 이제 대표님이신데 주가가 너무 PBR이 너무 낮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하는 말씀이 저한테 너가 대주주면 상속세가 이렇고 배당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2천만 원 미만은 예를 들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율이 낮지만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4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한 50% 가까이 이제 떼이는 거잖아요. 네, 할증이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네 같으면 허상무 같으면은 배당을 많이 하고 싶겠냐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자기네들의 주식을 올리고 싶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뛰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자기도 주주인데 너무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상속세율이나 뭐 배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약간 부자감세 프레임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쉽진 않지만 결국 어쨌든 부를 같이 증진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껴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분명히 좀 있어야만 시장이 조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정치색을 차치하고 뭐 저도 증권회사 소속이고 또 대학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사회적인 신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과연 누굴 위해 쓰여지는가? 결국 나의 세금이 나를 위해서도 쓰여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의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전에보다는 운신의 폭이 좀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회도 있고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첫 정기 변경으로 32개의 종목이 빠지고 27개 종목이 편입되었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ETF 상품의 거래액이 연초 대비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수 변경으로 관심이 되살아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구성 내용이 좀 바뀌면 네. 물론 큰 의미 있는 기업들은 덜 바뀌었지만 뭔가 반토막이 났다. 그것도 10분의 1 토막. 되살아날까요? 저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어도 잘 못하고 있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밸류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았단 말이죠. 선방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보만 가지고서도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변경이 생겼다. 그 얘기는 여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지금 또 유망해 보이는 기업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있더라도 물론 너무 짧으면 그것이 좀 어떤 신호의 교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기 이 밸류업 기업으로 들어옴으로써 얻게 되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기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같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기업 가치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 제고된 기업 가치를 환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쟁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지수 변경으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기긴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생길까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MSCI처럼 정기적으로 좀 자주 편입 종목을 편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들리는데 자, 윤지호 대표님. 이렇다 보면 속해 있는 기업들이 빠진다. 물론 그것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일 밸류업 지수를 이제 들여다보죠.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변경이 있었고. 근데 기업들이 그 지수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지 뭔가 내가 뭐 코스피 200에 들어야 뭐 인정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하려는데 그런 유인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돼야 될 것 같고 뭐 가업 상속되면 공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된 뒤에 그러면 너네들이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냥 뭐 기업 자율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법 개정이 되면 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든가 아까 일본처럼
독립사회이사 선임을 의무화시킨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그걸 채택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밸류업 ETF 사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밸류업 ETF 구성 종목을 보면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의아한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수의 ETF가 인기가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지금처럼 무슨 기업 자유를 갖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결국 이러한 주주 가치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고, 근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지금 할 동인이 없다면 빨리빨리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돼서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준다면 그러한 기업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그러한 기업들로 ETF 밸류업 지수가 구성되면 아마 폭발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서는 여기에 구성된 종목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사실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만들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려면 거기에 들어가면 유인책이 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약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 부족하다. 특히 최근에 그 나온 종목들을 보서 이게 뭘까를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이었거든요. 네. 일본도 굉장히 강제 조항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강제 조항이 나오고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쫓아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밸류업 지수 종목이 조정된다면 아마 우리가 종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이 지수에 대한 ETF 영향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기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배당부터 여러 그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돼요. 특히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제 같은 걸 크게 해준다거나 뭐 이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담스러운 조치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요. 현업에서 보면 이러다가 한국을 다 떠나겠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그들을 묶어둘 수 있는 유인책을 두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전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 핫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주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하면 정말 유력 모 후보의 얘기처럼 코스피 5천 가능할까? 자, 이 질문은 허재한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여쭐 건데요. 첫 번째, 5천 포인트 뭐 가겠죠? 근데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갈까요? 지금 저희가 코스피가 한 2,700 정도 되니까 코스피가 이제 5천 가려면은 연간으로 연수익률로 한 15%에서 16% 5년 내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5천 포인트 올라가게 되니까. 상무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그런 거는 사실 산수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년 안에 5천을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연간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이 나고 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은 사실 이제 10% 이상의 주가 상승은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워낙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뭐 이익의 감익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는 사실 이제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2021년, 2022년 요때를 제외를 하면은 2년 연속으로 기업 이익이 준 적은 없었어요.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익이 줄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한 자릿수 대 이상, 10%대 이상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났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코스피 5천이 가려면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뭐 PER 뭐 8배, 뭐 PBR 뭐 0.8배, 0.9배 이런 게 한 1배에서 뭐 이머징 시장의 어떤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3배, 14배 이 정도만 가져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한 연 10% 이상 정도 이익을 꾸준히 내면은 코스피 5천은 그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제 저희 이제 세미나 가서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지수하고 시가총액하고 저희가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수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가총액의 규모는 사실 이제
저희가 시가총액 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 는 것만큼 지수가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한 4,500 정도 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제3자 뭐 유상 증자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주식 수만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익이 또는 그 보호돼야 될 권익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훼손되다 보니까 지금 지수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상법 개정한다고 코스피가 5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상법 개정이라는 게 어떤 정상 궤도로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어떤 가치가 정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꼭 5년은 아니더라도 한 7, 8년 뒤에는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재한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비정상의 정상, 그러기 위해서는 꼭 뭐 시간을 단정짓긴 그렇지만 우상향으로서 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자, 윤 대표님, 아까 허재한 상무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수랑 시가총액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뭐 1억 크고가 북밸류 얘기하면서 네. 너무 많다, 네. 기업이. 기업을 그럼 어떤 강한 매스를 가하고 퇴출시키면 좋은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상장도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결국 뭐 ROE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익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체되는데 과연 얼마나 늘겠습니까? 결국 분모가 변해야 되는데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감만 갖고는 안 되고요. 결국 안 되는 기업들은 상폐시키고 또 함부로 상장 못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허재한 상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저희 중복 그 더블 카운팅 이슈라던가 뭐 분할 이슈라던가 사실 주식 투자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교과에서 배운 거는 기업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나누기 n으로 해가지고 가치가 똑같이 갖고 있는 줄 배웠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한 30년 이상 있다 보면 느꼈던 거는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가 같다는 인식만 심어준다면 뭐 5천을 못 가리란 보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과연 되겠냐에 대한 질문만 남은 거죠.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격렬한 환영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그러한 변화가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겠냐. 이건 정치 지형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장 종사자들이라면 지속해서 원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아까 시총과 결국 주가 지수의 차이 그것만 복귀되더라도 지수 5천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자율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네. 판단. 시가총액과 주가지수의 차이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곱씹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네. 민감한 질문입니다. 네. 뭐 옳고 그름이 아니죠. 어쨌든 대세의 컨센서스는 상법 개정입니다. 네. 하지만 재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최대 쟁점이 상법에서 이제 이사의 의무를 이제 주저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쟁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정도 쭉 이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속 터졌던 소액주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의 어찌 보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횡포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어찌 보면 비일비재하게 한국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지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크긴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 정치권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입법도 한번 시도했다가 뭐 부결되긴 했지 결국 뭐 거부권 행사로 안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주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주주에 대해서 똑같이 고려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것처럼 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도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변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이사라면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그것이 그 기업 가치에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용서가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으로 판명이 나면 그러면 또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은 지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AI로 시작되는 AI 산업이 지금 없던 것이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새로운 관세로 인한 뭐 통상 정책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결코 주주에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도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뭐 이것 때문에 소송이 굉장히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소송이 남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행동주의 펀드에게 하나의 바게닝 파워를 더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이걸 빌미로 또 회사하고 행동주의 펀드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그다음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좀 여지를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논의되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또 개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좀 둠으로써 이 문제는 단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사라든지 사회 이사는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고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한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재선 후보들의 한 목소리로 증시부양을 초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도 밸류업을 통한 주주 환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주와 지주사주. 자, 은행주와 지주사주. 이거는 허재환 상무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꼽았습니다. 은행주, 지주사주. 좀 아웃퍼폼의 탄력성, 베타가 좀 괜찮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눈여겨 볼만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뭐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ROE라고 대표되는 그 수익성,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어떤 증가, 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주하고 지주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뻔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뭐 저희 뭐 1%도 안 되는 저희 GDP 성장을 하에서는 사실 이제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에서 이제 주 비즈니스가 늘어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사 안 하고 장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그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주사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완전히 끌어가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잘 알지만 2021년 레고 사태 터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요즘도 좀 힘들지만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있고 계속 뭐 리테일,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뭐 퇴직연금과 같은 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ROE가 꾸준하더라고요. 잘 안 떨어지고.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의 ROE가 평균이 한 8에서 10% 정도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증권사들의 PER이나 PBR은 시장 대비해서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밸류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 벌어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좀 빨리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주나 지주사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싸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를 받긴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한국 시장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밸류가 좀 높아지는 시장과 그다음에 뭐 증권, 그다음에 요즘 뭐 조선방산처럼
약간 성장을 하는 산업들이 같이 맞물려야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밸류나 레벨이 훨씬 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민됐는데 일단 윤지호 대표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거 참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은행이냐 증권이냐 지주냐. 물론 다 보면 금융업종입니다. 뭐 당연히 여긴 좋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대가 앞서 반영돼 왔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이후에 그 정책이 구체화 여부에 대한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은 좀 할증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거 갖다 지역적으로 무슨 섹터가 좋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일본이 결국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확인한 거는 돈을 풀고 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주주 가치 환원시키면 주가는 장기 상승에 갔다는 거고 아베도 결국 2014년 이후에 양정화로 돈 풀어서 올라온 줄 알고 있지만 결국 아베의 어떤 자본시장 개혁이 성공해 그때 올라온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를 누가 느낄 것이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겠는데 외국인 알다시피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안 됐잖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개혁 조치가 나가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런 소위 유입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 외국인들 지분율이 31%예요. 과거에 상당 보통 36%를 감안한다면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전 그래서 시장 전체로도 아마 우리 시장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단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 구체화되느냐 여부에 대한 아마 시장의 확인이 좀 검증돼야 아마 그러한 자금의 유입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규제에도 1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설계업체에 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또 AI 반도체 주가 흐름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 내재화를 각각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부분 엔비디아 AI 좀 익숙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아무튼 굉장히 돋보이는 실적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기 시작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엔비디아 주가를 처음 봤을 때가 $12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락내락 하긴 했지만 $140 넘어서 거의 $150 근처까지 갔었는데 올해 아무튼 상반기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엄청난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100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걸 지금 사야 되나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또 겁나서 못 샀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기업의 정말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통상 정책이든 아니면 뭐 세제 정책이든 아니면 이런 밸류업 같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걸 봐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에 대한 지금 잠재력이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될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반적인 전망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고 살 거냐 물어보면 저도 지금은 약간 겁나지만 그래도 남한테 누가 물어보면 사라고 권유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뭐가 바뀌면 사실 겁니까? 엔비디아 주가요. 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갑자기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기에 통상 정책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엔비디아, M7, 빅테크 좀 익숙해요. 그런데 트럼프 관세 달러 약세 국면에서 앞으로 올해 펼쳐질 하반기에도 역시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반도체 여전히 각광받는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20%씩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멀티플이 23배 갔었거든요. 과거 S&P 500 레벨 보면은 뭐 21배 정도면 상당히 비싸다고 했던 수준이에요. 좋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세계 성장을 책임질 기업은 분명한데 밸류가 그렇게 싸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 돈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주가가 다시 할증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저한테 시간 지평을 갖다가 10년 뒤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면 네. 엔비디아 더 잘하겠죠. 근데 저에게 한 내년까지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오히려 그 자금이 나와서 돈이 들어가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뭐 유럽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놀랍게도 중국에도 들어갑니다.
기대하는 건 한국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자금의 흐름 쪽에서 미국 주식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허재한 상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짧게입니다. 중국이요. 올해 하반기 중국 증시 핫한 것 같습니다. 공급망 내재화도 그들은 주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뜬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내재화 내지는 이제 그 소버린 AI라고들 사람들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동안의 중국은 그 혁신을 따라가는 역할들을 좀 해왔는데 잘하면 이번에 딥시크와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 경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혁신이라는 거를 미국만 독점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들, 그다음에 중국의 테크, 중국의 어떤 혁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호 평론가, 송원지 교수, 허재환 성우였습니다.